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직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는 이제 6천 시대를 넘어서 7천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급하게 오른 만큼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죠. 여기에 새 수장이 이끌 연준의 통화정책 같은 변수들도 남아 있습니다. 호재와 변수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고요.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 SK증권 윤원태 자산전략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선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된 3월은 참 현기증이 났던 변동성 장세. 4월엔 다시 환호를 했던 뜨거웠던 4월. 이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5월을 들어가게 됩니다. 5월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Sell in May, 그래서 주식을 팔아라 라는 오랜 격언이 있죠. 그만큼 이제 5월장은 좀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게 통계적으로 잡힌다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 봐선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셀인메이입니까? 바이인메이입니까? 아직 잘 갈피를 못 잡겠는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세일인 메이가 나오면 반대로 세일인 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일 조정이 준비하신 나오면 멘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셀인 메이면 네, 요거는 반대로. 세일인 네, 메이의 세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 자금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제일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세일인 메이라고 하면은 5월에서 10월까지 지수가 그 나머지 기간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뭐 세일인 메이의 통계도 과거 수십 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과거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세일인 메이 뭐 그 과거의 어떤 통계랑도 지금의 상황은 전혀 뭐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선 대기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네. 빠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자금이 너무 많고 야, 나 이제 드디어 AI에다 공부 마스터했어. 이제 살 거야 하는데 기회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너무 많은 걸 생각해 본다라면 뭐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도 사실은 모두가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안 네. 빠졌거든요. 안 빠졌죠. 그런 부분 감안한다라면 5월도 쉽사리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5월도 큰 이벤트를 많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매크로 단에서의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5월보다는 조금 조심하게 봐야 될 거는 6월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에 지금 가장 큰 이벤트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라면 지금 예상으로 시가총액 뭐 미국 시가총액 한 6위에서 7위 메이킹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유동성 흡수 효과 그 부분이 다 빨아들이는군요. 다 빨아들이게 된다라면 나머지 종목들의 지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5월 셀인 메이에 대해서는 아니다. 세일인 메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부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 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난해 코스피가 76% 올랐고 올해 지금 50% 올랐으니까 누적으로는 150%가 이제 지수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오른 거거든요. 작년 4월 달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시장 흐름 측면에서는 일단 많이 오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이달 말 이번 주죠. FOMC가 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 실적 시즌이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의 이제 피크 시즌이고 핵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이제 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5월장에 좀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린 메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경각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장의 핵심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고 그리고 이 실적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거의 95%가 이제 집중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전 세계 AI 투자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여기에 따른 수혜를 메모리 쪽이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시장 흐름의 어떤 상승의 축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두 분 의견이 그래도 지금의 강세장의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장은 사실 연말 연초에 좀 과열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3월달에 가격 조정을 큰 폭으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5월달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 3월달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보면 개인 이 세 주체가 수급이 바뀌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개인과 ETF 위주의 매수였다면 4월달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다시 금융투자가 매수 주체로 올라섰기 때문에 수급도 좀 바뀌었고 과열도 조금 안정시켰고 물론 이제 지금 증시 자체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3월달 조정이 오히려 우리 증시는 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5월, 6월 오히려 증시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 조정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미국 이란 전쟁 이후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도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담보되는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기술주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에 힘을 얻고 오히려 더 상승의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5월부터는 또 금융당국이 이 시장 정보 종목에 대한 외상 거래를 다시 또 허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외상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더 넓어지네요. 아까 예탁금, 대기자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셨죠. 이 자금들이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건데 또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한켠으로 들기도. 맞습니다. 양극단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가 지난 연말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경고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376종목이 경고 종목이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연초 이후로 1,500건이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은 예탁금을 100% 이제 그 증거금을 담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불편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완화시켜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는 뭐 글로벌 기준에 그냥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나라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가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글로벌리 비교해 보면은 뭐 글로벌리 똑같잖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켜 줄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통 시장 경고 종목이 지정 해지가 되는 그쯤에서 해지가 될 때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게 이제 변동폭이 하락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반대 매매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금 없이 반대 매매가 나올 경우에는 반대 매매 추가적인 이제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재료 더하기 다음 재료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 달에 이제 레버리지 ETF 나오잖아요.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증시 변동성을 조금 더 야기할 만한 재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크게 노리는 큰 수익을 노리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수익을 내면 다 좋은데 이 반대 상황이 되면 또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네 아찔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B2에 대한 경고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또 시장이 이렇게 풀리네요. 지금 아까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ETF도 이제 나오니까 말이죠. 확 또 5월에 바뀌겠는데요. 일단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조항 이게 폐기는 이걸 폐기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걸려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런 조치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갑자기 이 공급 요인이 물량 공급 요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매수 요인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조치를 안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는 의무조항 폐지를 안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폐지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더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가가 오른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를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의무조항이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이렇게 다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 스스로 아마 그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고가 필요한 종목들은 위험 관리를 할까요? 폐지된다고 해서 다 풀어주지도 절대 그렇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증권사도 이거를 신용 거래를 시켜줬을 때 회수를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용거래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 자산이 위험 쪽에 더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율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커지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 대비 늘어나는 비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부담되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지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추구를 해야 되는 당국 입장에서는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자체도 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예탁금 대비 지금 신용 잔고 비율이 2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 평균, 그러니까 한 10년 평균이 35%이기 때문에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7% 이렇게 여유분이 있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로 보더라도 이게 한 10년 평균이 0.85%고 지금 수준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자면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팽창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신용 잔고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것만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워낙 금액 자체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액. 맞습니다. 네. 이게 가계 자산, 금융 안정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균형의 묘를 좀 살려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어쨌든 더 확대된 문호가 확대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네요. 5월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도사리는 달이 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레버리지를 파생 상품이나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용거래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 레버리지 활용이 가장 큰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지난번 아마 SK 하이닉스가 지정이 되면서 개인들이 참여가 배제됐다. 오히려 이제 주도주에서 개인들이 배제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려할 만큼 신용 거래나 혹은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TF 거래를 많이 하면서 ETF에 대한 금액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나 예전에 우리가 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에서 아마 증권사별로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이제 이 반대급부 효과가 꼭 커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만큼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증권회사가 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증시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개인들의 신용거래나 혹은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유를 두는 것은 오히려 상승장에서 기회요인을 높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마 첫 스타트가 5월 중순, 5월 22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첫 스타트를 끊을 것 같단 말이죠. 가장 주목받고 가장 뜨거운 두 종목의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이거 투자하려고 대기 자금들이 꽤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추가 질문 제가 부서할게요. 우선은 그동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없어서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네. 그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변동성이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닌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뭐 증권사 직원은 투자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기대한 ETF이긴 한데 네. 조금 아쉬운 감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ETF가 거의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레버리지 ETF로의 비중 확대도 당연히 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증시가 고점에 와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급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변동성을 야기할 재료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화제와 논란의 종목,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뭐 최고 실적 나왔죠. 이후에도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고공행진. 이지한 대표님. 근데 이제 그 목표 주가가 200만 원까지 나왔고 어디가 이제 우리가 고점이고 한계선이라는 게 어디냐? 최근에 하향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뭐지 이거 이제 뭔가 신호가 적신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경고하는 노란 등 정도가 켜졌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시각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하향 리포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대부분 지금 같은 B2B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의 상승. 스팟 가격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한 분기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도 이걸 주가에 반영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전에는 PR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는 PBR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박한 평가를 받았죠. 반면에 이제 지금은 AI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급이 이제 B2B에 대한 공급이 늘어났고 스팟 가격보다는 오히려 이 가격이 줄을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얘기까지 나오면서 뭔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PR 5 전후밖에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 영역인데 이걸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정할 수 없죠. 스팟 가격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하향으로 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만약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2년, 3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한 분기, 두 분기의 스팟 가격이 아니라 고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 자체가 이전의 PBR 기준보다는 PR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PR 5가 되지 않는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죠. 그러면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통적인 시각과 지금 바뀐 시각에 대한 차이가 상향 레포트와 하향 레포트를 지금 구분 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만약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3사 중에서 한 회사라도 장기 공급 계약이 2년, 3년짜리가 체결되면 오히려 주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추가 상승에 가능한 레포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를 보면 요즘에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의견과는 좀 다른 약간 마이너리티한 리포트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끄는 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음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환기를 주기는 했어요. 맞죠. 뭐 리포트를 내신 분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업력으로는 가장 오래된 부진신 걸로 알고 있고 내용들도 지극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걸로 일단 보여져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휘발성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포에서 주식을 사서 저포에서 주식을 파는 게 맞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낮아졌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어떤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적했던 바와 같이 AI 투자 사이클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고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제 둔화되는 조짐이 좀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의견을 조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이클 그 초반부에 상당히 좋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삼성전자가 이익 모멘텀 조금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투자 의견을 조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을 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조심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투자 사이클이 지금 초반부나 중반부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 중반부에서 후반부 들어가는 과정 또는 후반부가 진행되는 과정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은 AI 투자 사이클의 둔화 여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 사이클이 둔화 조짐을 분명히 보인다면 이런 의견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확대 중이고 그리고 이게 언제쯤 종료될지 또는 둔화 신호가 언제쯤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않다면 생각보다는 과거 사이클보다는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질 그리고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바라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포인트 자체가 AI 투자 사이클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AI 투자 사이클을 바라보는 시장 환경 이 부분을 중심축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의견도 들어야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황홀에 빠져 있는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인지 지나친 기우인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저도 그래서 레포트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는데 우선은 표현에 의하면 이제 AI 사이클의 후반부, 앞서서 부부장님 말씀하셨던 후반부, 그 AI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좁게 보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AI 투자 사이클인 건지 저희가 생각하는 더 큰 사이클의 개념은 이제는 뭐 LLM에서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까지 가는 과정이다라면 아직도 저는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수요발 AI 수요라면 이제 후반부는 맞을 것 같아요. 중후반부 정도. 네. 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표로 든다라면 영업이익률이 70%가 나오는 게 정말 이거는 치파라서 나올 수 없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라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장기화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저는 핵심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기화되는 과정을 최근에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거를 길게 늘려트리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포트 보니까 우선은 올해 영업이익은 타사들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내셨더라고요. 그 BNK 레포트 보니까 한 230조 SK 하이닉스 냈고 내년 영업이익을 타사 대비 내년 이제 평균 한 300조 보고 있는데 250조 정도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긴 흐름에서 보면 이제는 뭐 고점을 찍고 조금 둔화될 사이클은 맞다라고 BNK에서는 내고 있는 것 같고 타사들은 아직까지도 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얼만큼 유지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모멘텀 둔화라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숫자 자체가 잘 나와도 투자에 대한 포인트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엔 주가가 다시 많이 회복했지만 작년 하반기 때 계속 주가가 무거웠고 초실적을 내도 주가가 반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재한 대표님.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작년 10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사실 다른 주가에 비해서 거의 6개월 이상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점을 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AI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규정을 잘 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영역에서는 마무리 단계고. 추론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인데 학습의 영역이 마무리될 때 엔비디아의 경쟁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대부분 이제 AI 칩을 커스터마이즈 맞춤형으로 많이 생산을 하면서 학습의 영역에서 뭔가 경쟁이 좀 치열해질 모습을 좀 보였죠. 여기에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이라는 칩으로 이제 넘어가고 루빈 울트라 시제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AI가 또 다른
하나의 시기에 좀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추론 영역 초기에서 힘을 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부담 없이 계속해서 외형이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학습의 시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거의 다 주저앉았거든요. 반면에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인텔 같은 CPU 업체들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모멘텀을 받는 수혜 영역에서도 뭔가 학습의 영역이 마무리되고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네. 주도주의 일부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변화가 되는 데서 엔비디아처럼 다시 모멘텀이 붙는 회사와 메모리 반도체나 전력기기처럼 계속 영위되는 곳과 소프트웨어 업체처럼 이제 모멘텀이 죽고 CPU처럼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추론의 영역으로 확실히 넘어가면 AI 칩에 대한 부분,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오히려 더 오래 정도까지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똑같은 메모리를 칩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실적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도 뭐 상당히 탄력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른 성장 속도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뭐 최근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HBM 쪽 여전히 HBM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 축인 건 맞는데 네. 이 워낙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 추론 쪽에서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레거시라고 하는 이제 범용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QOQ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분기에 4분기 대비 메모리 계약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네. 이게 4분기에도 증가율 측면에서는 QOQ가 가장 높았던 건 4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 측면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이번 1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 QOQ 퍼센트, 증가율 퍼센트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모멘텀 둔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측면에서 늘어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어떤 뭐 정점 또는 피크를 향해 가는 흐름 이런 거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달성 가능하겠느냐라고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됐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달성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가서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QOQ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이게 이익 전반적인 추이하고 주가에 대한 영향력 이 부분은 하고는 조금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평가? 지금 시점에서 그 BNK 레포트를 또 언급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HBM 비중이 높아서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HBM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랐던 모멘텀은 HBM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 된 모멘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반대로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주가 레벨로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왔고 먼저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고점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매력도만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가의 절대 그 수준으로 보면 이거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효성중공업. 와, 정말 이런 주식도 있군요, 우리나라에. 400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 지금 500만 원. 이거 단순 황제주가 아닌데요.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뭐 돋보이는 상장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건 참 꾸준하게 계속
솥단지 데우듯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가고 그 핵심에 좀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정말 500만 원 갈까요? 액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부담스러워서 한 주 사겠습니까? 저렇게 비싸가지고 뭐 그런데도 뜨거우니까 참 대단한 열기다 싶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부담스럽죠. 한 주에 400만 원이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을 했지만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전부 다 가격이 진짜 고행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A라는 모멘텀에서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기차 모멘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AI 모멘텀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면서 쉴 틈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2차 전지부터 반도체로 바뀌는 이 과정까지도 전력기기는 항상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 자체가 반도체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이 전력 3사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 주가가 작년 10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정을 받고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고점을 가장 먼저 갱신한 섹터가 기술주 중에서도 전력기기였거든요. 이게 G보노바를 비롯해서 전력기기가 가장 먼저 증시 나스닥 고점을 갱신하고 나갔고,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다른 섹터들은 작년에 관세 문제와 부딪히면서 오히려 데미지를 입었는데 전력기기는 오히려 관세 문제가 부각되면서 멕시코 쪽에서 우회적으로 수출에 들어오던 초과 변압기의 중국산과 멕시코산이 대부분 다 제약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커졌고 오히려 관세 부담은 수요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호주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어지는 다만 이제 어제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가율권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레포터들도 반도체 사이클보다 전력기기 사이클이 1, 2년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이게 어디까지 오를 거냐라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죠. 수급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액티브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롱숏 전략에서 롱의 1번을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를 먼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기기를 잡고 반도체를 잡고 나머지 숏을 반대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롱은 이제 오를 거에 배팅을 하는 네, 그렇죠. 건데 1순위가 반도체가 아니고 전력이다. 그게 바뀌어 우선순위가 이게 작년 바뀐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에 대한 배팅은. 그래서 전력기기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최근까지 역의 관계로 롱숏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빠지면 2차 전지가 상승하고 2차 전지가 빠지면 전력기기가 올라가는 이런 역의 관계, 롱숏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숏이 좀 옮겨가면서 이게 조금 붕괴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롱 포지션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된 뭐 변압기를 비롯해서 수주 잔량도 그렇지만 지금 2030년까지 다 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2030년 넘어서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반도체는 더 사이클 또 타지만 이건 사이클도 별로 안 타는 것 같고 초호황, 장기 호황이 들어서는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뭐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이 따라 붙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 일단 그 섹터 알로케이션을 그러니까 업종 픽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 업황이 어떤가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본 다음에 이게 좋으면 이제 어닝 분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좋으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픽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본이 이제 그 산업 사이클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력기기가 일본이 분명히 맞는 건 같아요.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업황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건 AI 투자 사이클은 분명한데 이 전력기기가 AI 투자 사이클에 전원을 공급하는 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AI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워낙 이게
그 확보 자체가 좀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 전력기기가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제 많이 채택이 되는 건데 민간 회사들이 이것까지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그 최근에 어떤 이란 미국 전쟁 그리고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이후에 또 복구 수요가 이쪽하고 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관련 산업들이 걸쳐져 있고요. 걸쳐져 있고 그래서 업황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지금 유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력기계 관련주 더 나아가서는 전선주까지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상승률을 두드러지게 하는 물론 이게 고평가고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기업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주가 전망치가 너무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업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뭐가 중요한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전력 케이블 공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공정 자체는 굉장히 적막하거든요. 정말 적막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뜨겁고 산업 자체가 이렇게 초강에 접어들 줄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사님께 듣겠습니다. 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저는 대운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운.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된 멘트를 많이 하시는데 부사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한국이 예전 수주 산업,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후퇴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AI라는 사이클이 돌고 또 전쟁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필요한 것들이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짓고 AI 사이클 들어오다 보니까 전력기기 필요하던데 우리 있어. 우리 1등하고 있어. 그다음에 또 방산도 그렇고 전쟁 나고 나니까 반상 우리 제일 빨리 제공할 수 있어. 조선 원래도 잘했고 앞으로도 더 지금 수주 산업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저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수주 거의 잔량이 한 3, 4년치는 다 채워놨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국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3, 4년치 수주는 다 채워놓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안정성에 대해서 이 수주 산업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 매출에 대해서는 꾸준한 사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산업도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짓고 나면 뭐 하나요?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고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에서 지금 7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매출의 77%를 북미로 지금 매출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노후된 지금 전력 시설들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성장 국면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도 전력난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력 인프라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선박용 엔진도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여기 이제 발전용 선박 엔진 이게 제가 또 선박용 엔진 공장도 가봤거든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게 또 전력난의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지 누가 그때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 현대중공업이 발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엔진으로 선박용 엔진 발주가 나왔고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만 발주가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선박업체도 발주가 나왔고 유로 업체도 발주가 나왔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업체 특히 이제 엔진 관련된 회사 쪽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발전용 엔진에 대한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사실 활용하는 게 생각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이 확장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건설과 아마 이제 좀 선박용 엔진을 가지고 있는 중공업 계열이 아닐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좀 강력하게 형성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전력기기를 넘어서서 확장성을 가지는 곳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 쪽에 주가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붙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현대중공업이 물론 이제 이 매출 자체가 아주 크거나 뭐 전체 실적에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같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다른 조선주와 관련을 해보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단기 모멘텀은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설과 중공업 특히 선박 엔진과 관련된 두 섹터는 AI 모멘텀의 확대와 관련된 쪽에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어떤 산업의 대전환, 호황, 이게 사실 AI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AI 투자로 인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시작을 사실 터뜨렸던 게 오픈 AI 아니겠습니까? 오픈 AI 챗GPT가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뭐 그야말로 선풍적인 열기가 불어 닥쳤죠. 그 오픈 AI에 아주 배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목표치, 내부 매출 목표치, 사용자 수 모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업계 전반에 이게 적신호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 못했으니까 AI 인프라 투자, 컴퓨팅 투자 하는 데 있어 공격적으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미장에서도 반도체 쭉 조정 받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해석해도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의견 듣겠습니다, 부부장님. 뭐 일단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뉴스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오픈 AI 이제 그 CFO 분께서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건 맞죠. 근데 좀 이런 거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AI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를 챗 GPT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하고 이제 바둑 올렸던 알파고. 예. 알파고가 AI의 어떤 대명사처럼 불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챗 GPT인데 이게 인지도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아직 챗 GPT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용자 수 목표 달성이 좀 미달했다고 그래서 챗 GPT가 밀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오픈 AI는 이 AI 서비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 물론 이게 제미나이가 그 부분을 조금씩 잠식하고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앞서가서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지금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IE로 지금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넷스케이프 있었죠. 익스플로러하고 내비게이터가 싸웠다가 결국은 익스플로러가 이겼고 네. 내비게이터는 없어졌는데 지금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거를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AI 서비스는 여러 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짧은 시간, 뭐 이게 1, 2개월은 아니겠지만 1, 2년 안에 한두 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투자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게 과잉 투자, 버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쟁이 끝나기 전에 승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투자하고 관련된 멈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오픈 AI가 이제 주식 시장 측면에서 솔직히 상반기 스페이스X 상장보다는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오픈 AI 상장,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엔트로픽의 상장,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상장 자금을 끌어모은 돈을 어디다 쓸까요? 주주 환원을 하지는 않을 거고 컴퓨팅 투자하겠죠. 당연하죠. 네. 제미나이를 이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절대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이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메모리 칩 수요에 대해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 확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IT 사이클, AI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픈 AI가 뭐 경영 목표를 일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투자를 중단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벤트,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노이즈 정도로 생각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게 사실 그냥 오픈 AI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오픈 AI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인 건데 이걸 전체 뭐 반도체 AI 섹터의 어떤 위험 신호를 해석하는 건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 부장님. 우선은 저는 체감하기로 오픈 AI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숫자로는 못 봤지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또 클로드에 좀 많이 맞습니다. 또 밀리는 형국이고. 제 주변은 이제 클로드로 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비용은 더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네. 클로드로 거의 대부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도 아마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오픈 AI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작년부터 이제 버블론이라고 했던 AI 버블론이라고 했던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항상 오픈 AI가 있었거든요. 오픈 AI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버블론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픈 AI 경우에는 이제 투자 라운드는 거의 올해는 종료가 됐고 IPO만 남았습니다. IPO가 올해 한 4분기 정도 늦으면은 뭐 내년 초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만 잘 마무리된다라면 오히려 오픈 AI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라는 이 회사 하나만 보면 29년도에 흑자 전환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경쟁사인 갑자기 등장한 엔트로픽은 올해부터 벌써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니까 네. 수익성에 있어서는 회사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오픈 AI에 대한 뭐 투자 가능성이 가능 아니면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하게 된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라는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엄청난 가운데 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축에서의 흔들림은 어떻게 보면 AI 사이클에서의 큰 흔들림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한켠에서 만약 오픈 AI의 IPO 흥행이 실패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게 어쨌든 IPO의 목적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목적인 건데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흥행 실패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반도체 AI 투자에 대한 뒷걸음질, 적신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 투자 덜 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메모리 칩도 덜 살 거 아닙니까? GPU도 덜 팔리고 말이죠. 가장 이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거죠. 이제 이 AI 모멘텀이 언제 증시에서 무너질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가장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오픈 AI 그 챗GPT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엔비디아, 오픈 AI와 구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의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그 중심에 오픈 AI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픈 AI가 흔들리면 이 AI 산업 생태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후퇴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오픈 AI가 자금 조달을 받는 방식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거미줄 방식 혹은 중복 투자 방식처럼 뭔가 이제 날싸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닷컴 버블에서 봤던 부분과 일부 이제 비교가 또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서 캐펙 투자 이게 이제 캐펙 투자가 더 커져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유현금률이 더 커져 나가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오라클에서 처음으로 영업이익보다 캐펙 투자가 더 늘어나면서 공포심이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작년 12월 달에는 오라클에 반영이 되었지만 만약에 오픈 AI에 이런 시나리오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마 AI에 투자는 모든 투자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심일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가 나오는 부분이나 그런 징후가 발달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커져가겠지만 아마도 그 사이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 모델이나 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우려감을 좀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우려감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사용자 확보, 매출 등에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에서는 M7 또 반도체 섹터 기업들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의 강세장을 만든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거죠.
이는 국내 증시에도 분명 경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